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담당 교수의 사망 선고에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부탁이에요. 저는 기계를 보지 않고 맥박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침을 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미국 최고 병원 백만장자에게 공식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그 순간 그녀는 맥박을 짚고 침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모두가 단념한 생명 앞에서 한국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침을 놓지 않으면 눕습니다. 그녀의 손 끝에서 기적은 시작됐는데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실. 제가 처음 이 병원에 들어섰을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늘 제 손에 들린 이 침통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도시락통인 줄 알았고 또 누군가는 뭐야 저건 기계 부품 박스야 하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들은 말은 침통이래 진짜 침통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은근한 조롱의 유행어처럼 번진 이 농담은 매일 아침 제 출근과 함께 복도에 떠돌았고 점심시간엔 일국에서 회자되었으며 저녁엔 병동 간호사들의 입에도 오르내렸습니다. 쟤는 왜 항상 그 통을 들고 미신 아니야? 거기 뭐 동전이라도 들어있는 거야? 한의대에 나왔다며 미국 의대는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아무 덕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심속에서는 그런 말들 하나하나를 귀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네, 교수 리처드는 대놓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취미나 여기 너희 나라가 아니야. 이 병원은 과학과 근거로 움직인다. 한상을 쫓을 시간 없으니 공부나 열심히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등은 얼어붙고 심장은 큰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기관암 진단을 받았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려워 거의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미 오기 전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제가 침을 배운 선생님께 직접 부탁드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침을 놓았던 그날 밤 아버지는 열흘 만에 처음으로 깊게 주무셨습니다. 그때 채운 그 조용한 숨결, 그 따뜻한 송급체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침통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단지 치료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살렸던 기억이고 제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일국에서 동료인 브랜든이 제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침통해서 얼굴까지 침통하네. 하하하. 그 말에 옆에 있던 제니퍼와 리사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급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브랜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은 저걸 웃어야겠지만 전 누군가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롱 말고 본인의 실력이나 챙기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리처드 교수는 저를 훌긋 보더니 말했습니다. 됐어. 체이나 말싸움 하려 들지 마. 말보단 논문이 낫어. 여기서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교수님 언젠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자주, 더 열심히 환자들의 맥을 짚었습니다. 비록 치료에 침을 쓸 수 없을지려 몸의 흐름을 잇는 제 감각만은 절대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 침통을 손에 들고 병원의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을 품은 이 통은 언젠가 다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응급실 쪽을 지나가던 때 다급한 호출음과 함께 사람들이 뛰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응급실 쪽에서 들려온 발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고 간호사들의 짧은 외침 속에서
상황의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심정지, 출혈 없음, 호흡 멈췄어요. 나는 소리에 제 발걸음도 본능처럼 응급실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몇 명의 전공의들과 간호사들이 몰려 있었고 안쪽 침대 위에는 커다란 몸집의 중년 남성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일직선으로 멈춰 있었고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전기 충격 소리와 함께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1차 전기 충격 실패 에피네프린 투여 중입니다. CPR 계속하세요. 이분 그리고 곧 이어들린 이름이 저를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환자 윌리엄 스코, 퍼시픽, 메뉴 팩처. 지병은 없지만 지난주에도 형통으로 내원했었대요. 윌리엄 스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포브스 선정 글로벌 파워리더 3년 연속 혁신 경영대상 수상자 미국 재계의 신화 같은 그런 인물이 지금 제 눈앞에서 사망 직전에 위기 속에 놓여 있었고 병원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 42분 사망 선고하겠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냉정한 목소리는 더 없이 단호했고 비편에서 흔을 느끼던 백인 여성과 두 자녀는 무너지는 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통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쭉 늘어졌고 팔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옆에서 의무 기록을 정리하던 브랜든이 물었고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격기 3회, CPR 8분, 약물 투여 이후에 반응 없었고 맥박도 회복되지 않았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불가항력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간호사 메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아내분이랑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내일 가족여행 간다며 웃으셨거든요. 이 말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큰 이름을 지는 사람도 결국 인간이었고 단 한 번의 위기로 모든 게 멈출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미나 너 왜 거기 서 있어? 뒤에서 들려온 제니퍼의 목소리에 저는 놀라 돌아봤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하는 사람이요? 저는 침통을 손에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요. 그녀는 어깨를 우스기며 말했습니다. 재벌이는 뭐든 죽는 건 똑같지. 난 저 사람이 이 병원에 놓아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더 좋은 병원 있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응 병원보단 프라이빗 클리닉이나 VIP 메디컬 센터를 이용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에 왔을까? 왜 이런 밤중에 하필 지금 이 시간? 제가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았을 때 무슨 이유의 선지 시선이 그 손목으로 끌렸습니다. 골근 손등, 숨이 끊긴 그 피부 아래에서 뭔가 미세한 무언가가 흔들린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고 리처드 교수와 케빈, 브랜드 니 차트를 정리하며 이동하자 분위기는 빠르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그가 죽었다고요? 아직 따뜻한데요. 아직 눈도 감지 않았어요. 라며 오열했고 딸은 아빠, 일어나 봐요. 아빠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외침들이 심장을 찔렀고 저는 여전히 그 손목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감각은 이미 거기서 어떤 신호를 포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고 의료진은 환자 위에 흰 천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흰 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제 손 끝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감각이 퍼졌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시계를 보며 사망은 이미 선언됐으니 정리하고 다음 환자 대비하자고 말했고 브랜드는 이제 끝난 거죠? 라고 되물었으며 케빈은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침대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손목 그 위로 희미하게 흐르던 정맥의 선이 제 시야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옆에서 환자의 딸이 아빠 가지 마세요. 라면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메리가 유족을 부축해 자리를 정리하자 잠시 병실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최미나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케빈이 의아하게 물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손등을 받치고 왼손으로 요글동맥을 짚었습니다. 철 감각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한 번 더 깊이 눌러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제 손 끝에 아주 미세하게 진동처럼 작고 불안정한 파동이 전해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더 강하게 집중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속삭임에 케빈이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맥박이 있어요. 약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 교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최민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니터 꺼진 거 못 봤어. 교수님 전 손 끝으로 느꼈어요. 이건 기계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미세한 파동입니다. 그는 짜증을 섞어 말했습니다. 미신 같은 소리 집어치워. 그런 식이면 죽은 사람 전부 살아난다고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말초혈관 반응입니다. 완전한 정지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케빈이 비우는 말했습니다. 뭘 시도해 침이라도 놓게. 저는 그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 정확히 그겁니다. 하하, 진심이야. 여기서 침을 놓겠다고? 버머니 모구도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케빈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 나갔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차트를 들고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그 손 떼. 장난치는 거면 끝장이야. 장난 아닙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단 30초만 시간 주세요. 교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확신하면 죽은 시체의 바늘 하나 껴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다. 단 문제 생기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찬 침통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나무 손잡이에 은침이 눈에 들어오자 제 호흡은 다시 느려졌고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릴 수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첫 번째 혈자리의 반을 가져갔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손끝에 진동이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저는 처침을 조심스럽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떨림이 제 손등에 전해됐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반응은 곧 제 뇌를 전유하게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 그건 더 이상 감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혈자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진지한 눈으로 그 환자를 달아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윌리엄 스콧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침을 준 제 손이 마지막 혈자리를 향해 가는 순간 문밖에서 리체드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아, 뭐 하는 거야? 환자 가족 다 불러놨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와 저는 손끝에 집중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맥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다 멈춰왔다고. 바보야.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하냐. 침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미신시 아닙니다. 전침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체 반응이 있음. 옆에서 메리가 불안한 듯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라 그냥 멈춰. 교수님 하나 쉬었어. 그러나 저는 머리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입니다. 만약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순간 브랜든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봐 닥터 최, 여긴 너네 한국 병원이 아니야. 여기서는 과학으로 말해야지. 기도하지 말고.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마지막 혈제리에 은침을 꽂았습니다. 아주 깊고 정확하게 피부 아래 혈류의 흐름을 느끼며 침이 자리 잡는 순간 제 손 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맥박 올라갑니다. 제 목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고침전도 모니터에서 피하는 짧은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모니터를 켰던 간호사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리듬이 돌아왔어요. 맥박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고 평탄하던 라인이 규칙적인 파형으로 바뀌며 수치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다가와 모니터를 확인했고 환자의 흉부는 약하게 들썩이며 스스로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스콧의 가슴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고 입에 끼워진 튜브 안으로 이산화탄소가 흐르기 시작하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케빈은 얼어붙은 얼굴로 뒤로 물러났고 브랜드는 입을 벌린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을 하나씩 천천히 빼내며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살아나세요. 꼭 돌아오세요. 메리가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로 살아났어. 리처드 교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심전도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려 제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지? 맥에서 미세한 반응을 느꼈습니다. 단전 중환 구미엘 중심으로 자극을 주었습니다. 기회 순환을 유도했고 반응이 왔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실로 겹고 캡이 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심장이 자기 혼자 돌아온 거라고. 전기 충격 때문이야. 저는 케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전기 충격은 이미 끝난 지 5분이 넘었습니다. 심전도 라인은 3분 이상 평탄했고 사망 선고도 끝난 상태였어요.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늦게 반응했을 수도 있고. 그 말에 교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이건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야. 환자 살린 건 기적이다. 기록은 나중에 정리하고 당장 중환자실로 간호사들이 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환자의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환자의 딸도 제 옷자락을 붙잡은 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저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애써 삼켰습니다. 울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침통을 닫는 순간 뒤에서 리처드 교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최미희나 이일 병원 기록에 어떻게 남길 건지 너도 잘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손 끝에서 되살아난 생명이었습니다. 윌리엄 스콧이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응급실은 이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죽음을 선고받고 되살아난 직후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날카로웠고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침통을 닫으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달라진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간호사 몇몇은 저를 보며 입을 가렸고 브랜드는 지나가며 일부러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하, 운이 좋았네. 전기 충격이 덕이지. 케빈은 7곡도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최미희나 넌 이걸로 뭘 증명한 줄 아냐? 기계가 해놓은 걸 침이 마무리한 걸로 착각하는 거야. 저는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병원의 회진 복도까지 따라붙었어. 우연이겠지. 다시 살아난 게 기적이지 침은 아니야. 걔는 원래 좀 튀었잖아. 그냥 넘어가. 엘리베이터에서 리처드 교수와 마주쳤을 때 그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미나, 넌 오늘 한 일을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명심의 의학은 데이터야. 바늘 하나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세계가 달라졌겠지. 저는 그의 말에 정면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 환자에게는 그 바늘이 생명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환상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걸 이뤄내로 만들 수는 없어. 병원은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야. 모고서 작성해 나중에 위원회에서 질문 들어올 것.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사라졌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선을 넘은 건 아닐까? 잠시 그런 의심이 마음속을 스쳤지만 윌리엄 스코스의 호흡이 되돌아오던 순간의 감각은 무엇보다 또렷했습니다. 그건 우연도 아니었고 기계여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놓은 침에 반응한 살아있는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오후가 지나갈 무렵 의무기록 정리를 위해 간호사실로 향했을 때 메리가 제 뒤를 따라와 작은 메모를 제게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살아난 거 당신 덕분이야? 난 봤어요. 손끝이 워직이던 순간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심장 간호 20년 했어요. 전기 충격이 반반은 더 빨리 옵니다.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당신 침이 들어간 후에 돌아왔어요. 그 말은 그 어떤 공식적인 평가보다도 큰 위로였고 저는 마음속으로 메리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침이 들어간 후에 그날 이후 아무도 겉으로는 칭찬하지 않았지만 몇몇 간호사는 제가 들어오면 고개를 살짝 숙였고 몇몇 동료 전공의는 말없이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았던 건 그 불편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저게 그거야 살렸다는 사람, 침으로 사람 살렸대. 그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마주쳐도 피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존중도 믿음도 아닌 불확실성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지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늘 하나가 생명을 되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메리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옳았다고 믿어요. 그 짧은 말이 그날의 저를 견딜게 해주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금 침통을 허리에 묶으며 윌리엄 스콧이 있는 병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깨어나 제게 건널 첫마디가 무엇일지 아직 그건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저는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콧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병원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고 그가 말을 하고 웃고 있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회복세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복의 중심에 있던 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시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에 누군가 프린트에 붙인 용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학 없는 치료는 신앙과 같다는 문구 아래 제 이름은 없었지만 전공 애중 특정 인물의 비과학적 시술은 병원 규정에 어긋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바로 떼어냈지만 이미 늦었음. 저거 미나 선생님 얘기 아니야? 백만장제도 살리면 뭐해. 결국 정식 승인은 아니자. 교수님도 그 얘기 듣고 화났대. 병원 이미지 문제에 사람들은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복도 끝에서도 제 눈치를 받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침통을 허리에 찼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다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스코스는 달랐습니다.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그날 오후 그를 처음으로 회진한 간호사 메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계속 당신을 찾으세요.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그 한국인 선생님 반을 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병원장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병원장 닥터 로엘은 정장을 입은 채 문을 열어주며 자리에 앉으라 했고 회의실 안에는 니체드 교수와 병원 윤리위원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로엘은 말했습니다. 최전공의 당신이 한 행동은 병원 입장에서 여름으로 민감합니다. 환자가 회복한 건 놀라운 일이지만 그 방식이 우리 진질 프로토콜에 부합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고 공식 사망 선고 이후 의료진이 모두 물러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감지한 미세한 맥박은 기계로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 살아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니체드 교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으로 치료하지 않아 그게 한의학이든 모든 간에 여기서는 데이터와 기준이 우선이야. 윤리위원장은 조용히 문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침을 놓기 전 가족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아내분이 옆에 있어서 절 보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공식 보고서엔 그 내용도 포함해 주세요. 다만 앞으로 침술 시술은 사전에 보고하고 공식 치료법 외에 접근은 제한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문밖에서 급히 달려온 간호사가 말을 전했습니다. 윌리엄 스코시가 병원장님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족도 함께입니다. 로엘은 잠시 눈빛을 주고 받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환자가 당신을 직접 지목했다면 우리도 응해하자. 병실 문을 열자 윌리엄 스코스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고 로엘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분은 어떠십니까? 스콧 회장님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군요. 내가 눈을 뜨기 전에 내 손을 붙잡고 있던 사람.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내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의 아내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분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로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 치고 말했습니다. 미나 선생 좋은 일 하셨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환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회복 기간 동안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면 미나 선생님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실 안인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처음으로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오만도 의심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가 저를 선택한 순간부터 제 이름을 걸고 책임질 차례라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은 채 웃고 있던 그 순간조차 등 뒤로 스며드는 불길한 시선 하나가 뒷목을 쓰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케빈 왕 같은 병원 내 중의학 전문으로 알려진 그는 환자 회복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유난히 제 주변을 서성였고 고국 병원장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 자리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명백히 중국의 침수를 흉내낸 겁니다. 제 허락 없이 동양의학을 언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훈련도 받게 하는 전공의가 자의적으로 치료한 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케빈의 말에 리처드 교수는
묵묵히 팔짱을 낀 제 고개를 끄덕였고 윤리위원장은 두 분의 접근 방식이 다르듯 정식 검토는 필요하게 꾸녀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공의가 아닌 한의학과 의대를 모두 이수했고 현재 미국 의대 전과정을 마춘 후 정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침술은 중국식이 아닌 한국의 경락 이론과 임상 기반의 응급대응 기술입니다. 케빈은 콧당귀를 기며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국만의 혈자리가 따로 존재하기라도 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한 건 중국의 경혈입니다. 당신이 쓴 건 그걸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의학은 공료되고 발전해야 할 지식이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고 병원장은 테이블을 손끝으로 두드리다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회복 중인 환자에게 침치료를 추가로 시행해 볼 수 있다면 이번엔 케빈 선생님이 직접 맡아보세요. 반 상태에 악영향이 없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공정하게 비교합시다. 저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언가 뱃속 깊숙한 곳에서 쿠익 찌르듯 올라오는 불안이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케빈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병실 앞에서 마주친 케빈은 일부러 제 옆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최애 전공에 미리 감사 인사라도 할래요? 다음에도 기적이 일어나면 당신 덕이라 착각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라면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환자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당신은 누굴 살리겠다는 지념이 그렇게 고결했다고 생각해요. 나 같으면 침통 들고 쉬워하지 않아. 그게 진짜 의술이라면 다 보여줄 필요도 없거든요. 그 말에 침통을 더욱 꽉 잡은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서려던 순간 병실 안에서 윌리엄 스코스의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미나 선생님 잠깐 괜찮으세요? 저는 케빈을 지나쳐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남편이 선생님께 다시 침을 맞고 싶어 하세요. 전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없대. 그 말을 들은 케빈이 발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더 자극을 줘야 혈뇨가 안정화돼야 제가 오늘 직접 시술할 겁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케빈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두 분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케빈은 자신감 가득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전문가가 다를 차례입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전 진심으로 환자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안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침술은 의술인 동시에 손의 감각입니다. 그것은 자격증보다 손끝의 진심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케빈은 그것을 기술적 자존심으로만 대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장은 며칠간 환자의 반응을 지켜보고 평가하겠다며 시술을 허락했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경과를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복도 끝에서 병동 쪽 긴급 호출음이 울려 퍼졌고 순간 제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라이피 병실 코드 블루 익숙한 그 방송을 들은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윌리엄 스코스의 병실 침 시술이 예정되어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감싸고 있던 침통을 본능적으로 움켜쥐고 달렸고 병실 앞 복도는 이미 간호사들과 전공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단순한 의료사고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몸이 저래요? 엄마 아빠 이상해. 눈이 하얘졌어. 병상 위에서
윌리엄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온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는 마치 전류가 흐르듯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환자의 옆에 서 있었고 손에는 반쯤 들어간 침이 6개나 남아 있었습니다. 맥박 빠르게 하강 중입니다. 산소포화도 83 떨어지고 있어요. 코드 블루 전파됐습니다. 비상대응팀 출동 중. 간호사 메리가 빠르게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자 동시에 경보음이 병원 전체에 울렸고 리처드 교수와 병원장 로에이 거의 뛰듯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술 도중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아직 케빈은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한 채 땀범벅에 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혈자리는 정확했어요. 폐점열 신소열 중환 모두 기본 자리에 맞췄는데 병원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침을 썼지 신장작의 계열이야. 아니요, 안전계통으로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환자의 모니터는 계속해서 하강선을 그렸고 결국 경보음이 다시 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흉부 아빠 준비해야 합니다. 메리가 외치자 가족들이 병상 앞으로 달려들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없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미나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때처럼 다시 해주세요. 제발, 미나 선생님. 그 순간 제 이름이 연달아 터져나오며 공기를 가르자 제 2다리는 더는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케빈을 밀어내며 대신 아빠 마사지를 시도했고 누군가는 AED 기기를 세팅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정지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침 시술치고 갑작스럽게 악화되었고 누가 봐도 그 시술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제대로 자극했는데 혈의가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케빈은 혼잣말을 중얼이며 뒤걸음을 쳤고 리처드 교수는 그의 맥살을 잡고 외쳤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현대식 침술이냐?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잠깐만요. 맥박이 더 약해졌어요. 심전도 곡선이 거의 의료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 환자의 아내는 울부짖으면 주저앉았고 다른 두 손을 입에 얹고 울먹이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미라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그분이라면 다시 살릴 수 있어. 그 외침이 나오자마자 병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감돌았고 이어서 가족 전원이 입을 모모 외쳤습니다. 미라 선생님 불러주세요. 제발요. 그 선생님만이라도 와주세요. 독도박 간호사들도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봤고 병원장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케빈은 그 외침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침통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뒤걸음질 쳤고 병실의 절규와 의료진의 혼란 속에서 저는 심장을 꽉 움켜쥔 채 그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윌리엄 스콧의 모니터가 급속도로 납작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망설임 없이 침대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혈색이 빠졌고 입술 주변에 다시 거품이 맺히기 시작했으며 가슴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위로 들썩이다가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빠르게 흉부의 리듬을 확인했고 이어서 손목으로 맥박을 짚었지만 미세했던 파동은 아예 사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심장 리듬 거의 소실입니다. 코흡도 불규칙해요. 과도 한 잔 정지 올 겁니다. 간호사가 외치자 교수진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었고 병원장은 이르 기록을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CPR 바로 들어가 준비하고 그러나 저는 그보다 먼저 침통을 열었습니다. 은침녀서 가닥 그리고 예비로 한 가닥 제 손은 목표한 혈자리를 망설임 없이 향했습니다. 케빈이 허우지며 제 팔을 잡으려다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미 망가졌어. 신경을 너무 자극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거라면 내가 고쳐야 합니다. 단중, 심류, 심수, 혈자리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처침을 빠르게 찔러 넣었습니다. 기류가 흔들리고 주변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부 반응이 있어요. 메리가 외쳤고 저는 두 번째 침을 구심 방향으로 회전하며 찔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계산된 흐름, 기 방향, 압력, 그리고 혈류 반응의 경로였습니다. 세 번째 침이 들어가자 환자의 흉부가 한번 크게 들썩였고 저는 그 흐름을 따라 가장 깊숙한 지점에 마지막 은침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모니터를 응시하던 순간 화면 위에 희미 한 파형이 다시금 올라왔고 정지됐던 심전도선이 다시 생명을 띠며 미약하지만 분명한 리듬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리듬 돌아왔어요. 산소 포화도 상승 중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환자의 아내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고 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버텼습니다. 이건 끝까지 제가 책임져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침대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야. 이건 명백히 당신이 살렸군. 리처드 교수는 한 손으로 입술을 가리며 생각에 잠겼고 고 케빈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등엔 아직 자신의 침 하나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의미를 잃은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을 하나씩 뽑으며 환자의 맥을 다시 집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분명하고 규칙적이며 안정된 맥박이 제 손가락을 통해 전해졌고 그 순간 제 눈가엔 다시금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케빈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혈자리 깊이가 미세하게 빗나갔을 수도 있어.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환자에게 하는 말로 남기세요. 저에게 하실 말은 없습니다. 침통을 닫으며 일어난 제 어깨 위로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고 돌아보니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 당신이 이 병원에서 보여준 오늘의 결정은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눈앞에 아직 산소 마스크를 쓴 제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윌리엄 스코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눈을 뜨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면 그 순간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것.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환자의 가족들도 함께 손을 얹었고 침묵 속에서 맥박 소리만이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생명은 돌아왔고 증거는 숨쉬고 있었으며 케빈은 천천히 뒷걸음질 지듯 병실을 빠져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저는 침통을 어깨에 메고 병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본 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싸늘한 위기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케빈은 실패는 단지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또 다른 갈등으로 만들 것이고 그 방향은 다시 제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 환자는 되살아났지만 병원 안은 더 깊은 침묵과 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콧의 호흡이 안정된 지 사흘째 되던 아침 병원 전체는 묘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스태프 라운지에서도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전공의가 2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래요. 저는 연일 때처럼 침통을 허리에 메고 병동을 향해 걸었고 마주오는 간호사들이 눈을 마주치자마자 슬쩍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인사는 처음이었고 그마저도 마지막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병원 장실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고
그날 오후 인사관리실 공고판은 케빈왕의 1개월 시술정지 명령이 붙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 시행 시 충분한 교육과 검토 절차 없이 무리한 자극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브랜드과 제니퍼 늘 제 침통을 비우었던 전경의 둘이 계단 옆에서 저를 보고 있었고 브랜든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직도 차고 다니네. 저는 대꾸하지 않았고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뭘 할, 지금은 그 침통 덕에 병원이 살아남은 기분이야. 옆에 있던 제니퍼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침통하다니, 이젠 그 침통 없으면 불안할 판이네. 그들의 농담이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시선은 정면을 향했고 그 속엔 확실한 인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후 예전 때 리처드 교수와 함께 환자 병실에 들어갔을 때도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윌리엄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내 생명의 은인들, 특히 이분은 동영이 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거라면 이분이 그 증거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리처드 교수는 말없이 환자의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심박수 안정됐고 폐기능도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군.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가 제게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한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부정할 수 없지. 그건 사과도 칭찬도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처음 듣는 그의 침묵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케빈은 그날 이후 병원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동양명이라는 표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시작했는지 몰랐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선 그분 오셨어요. 의신 동양명의는 오늘도 출근하셨어요. 라는 말이 나왔고 전공의들은 제가 회진 스케줄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먼저 회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에 감사를 느끼면서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떤 이들은 이걸 기적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운이라 부르며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 환자로 맥 하나 반응 하나 그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없다는 것을요.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 없이 제 앞에 앉은 메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윌리엄 스코트 회장이 본인 공식 홈페이지에 글 올렸더라고요. 한 명의 젊은 의사가 내 생명을 되돌려줬다. 그를 만난 건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억누렸던 감정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기회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식당을 나서 던길 어느 전공의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 침통 꼭 지갑처럼 들고 다니시네요. 저는 피시고 스며 대답했습니다. 그 안에 제 이름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다음 회진을 준비하며 침통을 정리하는 제 손 끝엔 과거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조롱이 누군가의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코트 회장의 인터뷰가 방송을 타고 나간 뒤 병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병원장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나 선생 요즘 연락 많이 받, 투자자들 쪽에서도 당신 이름을 언급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처음 본 얼굴들이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셋 그리고 의학기기 업체 이름이 박힌 명함이 테이블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우리는 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술한 그 침술 저희가 의료기기로 재현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옆에 앉은 다른 인물이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응급 중단 사례가 수천 건입니다. 그중 10%만 최 선생님의 방식으로 회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듭니다. 또 다른 인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을 걸고 제품을 출시한다면 미국 내 브랜드 가치만 5천만 달러를 넘길 겁니다. 미나 박사의 부활 바늘이라는 이름으로. 그 말에 옆에 있던 병원장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기회를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아 침통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람을 살렸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장성이 있기 때문인가요? 방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가장 나이든 투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당신의 기술이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세상과 병원을 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군가의 목숨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의 이 바늘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처럼 조작할 수도 없고 반복도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람의 감각이고 책임이고 마음입니다. 투자자는 조금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감성적인 건 좋지만 선생님도 일사잖아요. 의료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비즈니스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계산이 느껴진다면 그게 과연 치료가 될까? 병원장은 난처한 얼굴로 손을 들어 분위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다들 진정하시고 최 선생 아직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제안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래 진료실 앞에서 예약 명단을 보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최 선생님 진료 요청이 3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일반 모험 환자들이 하나 둘 빠지고 있어요. 고액 진료만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녀는 안타까운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응급으로 찾아온 노인 환자 한 분 너무 아프다고 하셨는데 시간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다른 의사 배정도 안 돼서 결국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트에서 시선을 떼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복도 끝에서 대기 중인 고령의 환자가 의자에 기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격은 누가 서 있지도 않았고 그의 숨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변화였을까? 이 침통이 향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던 사이 저는 차트를 내려놓고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지금 진료실로 모실게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예약도 없고 당신이 너무 바빠 보였어. 괜찮습니다. 저는 환자를 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저는 제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겼고 그날 오후 병원장에게 정중히 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어떠한 상업적 제안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침은 저를 증명하는 도구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생명은 상품이 아닙니다. 병원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다시 침통을 허리에 메고 병동을 향해 걸었습니다. 생명을 상품화하지 않겠다는 제 입장이 언론을 통해 조용히 확산되던 무렵 병원 외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기반의 대형 의료 장비 기업 3곳이 동시에 보도 자료를 내며 환자 회복은 해당 병원 장비의 최신 심장권이 터링 시스템과 전기 충격기 기술 덕분이라는 문장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최민아라는 전공의가 단독으로 생명을 살렸다는 주장은 과장되었으며 고인 회복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건
장비와 시스템의 정확한 대응이다. 처음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저는 그저 한숨을 쉬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병원 외래 접수실 유리창에 대문짝만 한 제목으로 출력된 온라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예욕인가, 침통인가, 진실은 기계가 알고 있다.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며 환자들조차도 그 문장을 읽고 수군든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침으로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왜 병원이 필요해? 뉴스에선 장비가 살렸다고 하던데 그럼 결국 의사가 아니라 기계 덕인 거야? 익숙한 의심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믿음을 잃게 만드는 가짜 확신이었기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메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리처드 교수가 오늘 기자회견 나간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왜요? 자기 이름도 기사에 관련됐대. 참평 선고를 내린 게 과실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내린 참평 선고가 사실이었고 제가 그 순간을 넘겼기에 오히려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나서 기자들 앞에 선다고 하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30-35 모여들었고 긴 책상 뒤로 병원장이 앉고 그 옆에 리처드 교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회진도 중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로비 스피커에서 그의 첫 마디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이 병원의 교수이자 환자에게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심장 박동 정지 심전도 평탄화 산소 포화도 영전은 제가 본 수치를 바탕으로 사망을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의료진 모두가 물러났고 가족들에게도 사망 사실이 전달됐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계 오작동인가요? 리처드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작동은 없었습니다. 사망 판정 이후 한 명의 전공의가 환자의 손목에서 미세한 맥박을 감지했고 침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되살아났습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료장비 회사들은 모두 그건 기계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그제야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끝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최미나 전공의가 한 생명을 살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건 기계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사망을 확인했지만 미나 선생님이 살린 겁니다. 병원장은 눈을 감았고 기자들은 일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선생님, 그 단어가 공식 석상에서 교수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는 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환자를 살렸을 때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증명이었습니다. 회진을 마치고 돌아가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브랜든이 말했습니다. 기사 봤어요.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는데 진심 같았어요. 옆에서 제니퍼가 덧붙였습니다.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교수님이 당신한테 존댓말 쓰기 시작한 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웃음이 아니라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중 낯선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미나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도 같은 장비로 신정지를 겪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기사 읽고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구나 살릴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만은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날 저녁 병원 로비 대형 스크린에는 리처드 교수의 발언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고
양심선언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장실에 다시 불려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에 여러 답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장 로에는 창가에 서 있다가 제게 돌아서면 말했습니다. 최 선생, 이번 일로 병원에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 의학의 경계, 그리고 환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는 덱상에 놓인 서류 하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침술 시술은 요청한 환자의 한해서 동의서를 받고 시행하는 절충안을 만들죠. 공식 진료 코드로 등록하기는 어렵지만 당신을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주는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공인된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 아무도 제 손을 막지 않겠다는 뜻이었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조건에 따르겠습니다. 병원장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했던 건 너스. 혹시라도 이 모든 관심과 주목이 너를 집어삼키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 그런데 넌 단 한 번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고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울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믿는 길을 걸어라. 내 손끝에 누군가의 삶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 복도 한쪽에 있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미나, 전공의의 침술 진료는 사전 요청 시 일정 조율 가능 조치에 상담 후 연결됩니다. 눈에 띄지 않게 붙어 있었지만 그 작은 종이는 많은 걸 바꿔놓을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오후 한 노부인이 제 이름을 조심스레 언급하며 접수 창구에 다가왔습니다. 더 혹시 그 반으로 사람 살렸다는 그분 진료 받을 수 있을까요? 접수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약 가능하십니다. 다음 주 금요일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제 이름은 이제 병원 어디에도 크게 쓰이지 않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제 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을 걱정하며 약을 줄이고 싶었던 사람들, 수술 전 공포로 떨던 노인 이후 모를 통증에 지친 아이까지 하나둘씩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화려한 말 대신 손끝으로 설명했고 침통을 열기 전 늘 물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나면 한결같이 들을 수 있던 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숨이 더 깊어졌어요. 손이 따뜻해졌어요. 라는 작은 감각의 변화들이 저에게는 논문보다 진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마치고 병원 옮나셨을 때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유혹에 따뜻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켜지고 있었고 저는 난간에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 아버지의 방 창가에 앉아 침통을 손에 쥐고 중얼거리던 제 목소리가 귀가에 올렸습니다. 언젠가 꼭 내 손으로 누군가를 살려내 보일 거야. 그 약속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증명도 끝났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었고 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침통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다시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딜지 몰라도 저는 끝까지 겪겠습니다. 이 손끝의 감각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걸 믿어주는 단 한 명의 환자가 있다면.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들도 꼭 들어보세요.